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청림리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하얀 안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면서도 기묘하게 감싸고 있어 마을 입구를 찾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 안개를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장막이라 믿으며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숨을 죽이며 날아다닐 만큼 고요한 이곳은 세상의 소란과는 거리가 먼 낙원처럼 보였으나 사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외지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엄격한 규칙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부모님을 여의고 일찍이 도해지로 떠났던 청년 민호는 고된 객지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다시 고향인 청림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고향은 늘 따뜻한 볕이 내리쬐고 맑은 냇물이 흐르던 정겨운 곳이었지만 막상 도착한 마을의 초입은 기억 속의 풍경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어 민호의 마음을 의아하게 만들었지요.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좁고 험한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갔고 마침내 짙은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의 낡은 돌담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선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고향의 정겨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에 하얀 천을 두르거나 눈을 질끈 감은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 곡식을 고르는 기묘한 모습에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벼보았지만 마을 전체를 뒤덮은 이 기묘한 침묵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시력을 포기한 듯한 모습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민호는 마을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한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노인 역시 눈을 하얀 천으로 꽁꽁 싸매어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이 마을 뒷산 너머에 살던 민호입니다. 라고 말하자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돌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민호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손을 떨며 민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더듬더니 결국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 마을에서 탈없이 살아가려면 너도 곧 눈을 감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야. 라고 나지막이 경고하듯 읊조렸습니다. 민호는 노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자신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는데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있긴 했으나 누군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 듯 마당 구석구석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장독대와 오래된 우물가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긴장감 때문에 민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엌 아궁 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를 모으던 민호는 문득 담장 너머로 옆집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분들은 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저토록 불편한 삶을 자처하는 것일까 하는 깊은 의구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마을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낮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공기가
민호의 살결을 파고들며 묘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촛불을 켜려 했으나 마을 어디에서도 등불 하나 켜지지 않았고 오직 달빛만이 안개에 가려져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을 뿐이어서 마을 전체가 마치 공간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마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흐느낌이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민호는 마당으로 나와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가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민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은 매우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사람이 내뱉는 숨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지요. 민호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짙은 안개와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었고 그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밤사이에 공포를 뒤로하고 마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는데 날이 밝았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린 하얀 천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와 발소리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맞혔고 잠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건의 촉감을 확인하며 흥정을 하는 기이한 광경이 일상처럼 펼쳐지고 있었지요. 민호는 마을 입구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왜 눈을 가리고 사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그저 그것이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알쏭달쏭한 대답만을 남긴 채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민호는 마을 어귀의 큰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최고 어른이라 불리는 강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가장 두꺼운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호가 오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강 노인은 민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너희 눈에는 아직 세상의 빛이 가득 차 있구나. 하지만 이곳 청림리는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되는 땅이란다 라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며 민호를 긴장시켰지요. 민호는 강 노인에게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려 했으나 노인은 그저 허공을 향해 고개를 흔들며 눈을 뜨고 있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곧 네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민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고 그러던 중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있는 버려진 사당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금기구역이었으나 민호는 그곳에 마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무성하게 자란 자풀을 헤치고 사당문 앞에 다가섰지요. 사당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했고 알 수 없는 붉은색 부적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는데 민호는 그 부적들 사이에서 눈이 여러 개 달린 괴물 같은 존재가 그려진 낡은 비단 그림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그림 속 괴물은 마을을 둘러싼 안개 속에서 태어난 악귀처럼 보였고 민호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왜 눈을 감고 사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당을 내려오는 길에 민호는 마을의 정결한 처녀인 영희를 만났는데 그녀 역시 눈을 감은 채 산나물을 사당에 다녀온 것을 눈치챈 듯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큰일 날 짓을 했다고 다급하게 꾸짖었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소매를 잡아 끌며 당장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고 보이지 않는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가 있어 민호는 그녀가 무언가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영희가 했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지만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그로서는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 귀신을 피할 수 있다는 마을의 전통이 여전히 비논리적이고 미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흉흉해졌고 안개는 이제 방 안의 문틈까지 비집고 들어올 기세로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지요. 민호는 등잔불을 끄고 누웠으나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이 흐르다가도 갑자기 누군가 담벼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그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며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민호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나갔는데 마당 한복판에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안개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들고 있던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형체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눈에 천을 두르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있는 검은 구멍처럼 보였고 서늘한 기운은 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넘어졌고 그 형체는 천천히 민호를 향해 다가오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 하람이 좁은 틈새를 빠져나갈 때 나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위기의 순간 마을 어디선가 징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눈을 감은 마을 장정들이 횃불도 없이 소리만으로 민호의 집 마당으로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린 채로도 귀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듯 보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각자의 손에 쥔 팥과 소금을 허공을 향해 뿌려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형체는 팥이 몸에 닿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며 다시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민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장정들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눈을 가린 하얀 천을 풀지 않았고 그중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와 이래도 아직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정들이 떠난 후 민호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탓하며 밤새도록 몸을 떨었고 이제야 왜 사람들이 스스로 장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귀신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공포를 먹고 자라는 존재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시력을 포기함으로써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들의 평온을 지켜온 것이었지요. 민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짙은 안개를 바라보며 자신이 본 그 끔찍한 눈동자가 여전히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다시 어제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의문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먹는 조촐한 아침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나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런 민호의 사정을 다 안다는 듯 아무런 말도 걸지 않은 채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문득 자신의 눈도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남아있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마당에 앉아 안개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입구에 낯선 마차 소리가 들려오며 정적이 깨졌는데 평소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않던 이 오지 마을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기이한 행색을 비웃으며 마을 어귀에 말을 세웠고 사람들에게 이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민호는 그 사내가 가져올 불길한 기운을 직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모두 집 안으로 몸을 숨기며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흑사라 불리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는 마을의 안개나 귀신에 대한 전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마을 곳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흑사는 민호의 집 마당까지 들이닥쳐 민호의 멱살을 잡고는 이 마을 사람들이 왜 다 눈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보물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말하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보물 같은 것은 없으며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흑사는 오히려 크게 웃으며 눈이 멀쩡한 놈이 겁쟁이라며 민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흑사의 등장은 고요했던 청림리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마을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렸으며 사람들은 이제 귀신뿐만 아니라 눈먼 탐욕을 가진 산 사람까지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노인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마을의 시련이 시작되었다고 한탄하며 흑사가 저지르는 무례한 행동들이 결국 잠자고 있던 악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근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시력을 포기할 용기는 나지 않아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흑사와 그의 일행은 마을 한복판에 불을 크게 피우고 술판을 벌이며 소란을 피웠는데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욕설은 평온하던 마을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를 올리거나 숨을 죽이고 있었고 민호는 흑사 일행이 저지르는 무모한 행동들이 결국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몰라 가슴이 안개는 낮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는 듯 보였고 바람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변해갔지만 흑사 일행은 그것이 자연 현상일 뿐이라며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술을 들이켰지요. 그때 갑자기 흑사 일행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에서는 원인 모를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허공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흑사는 부하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당황하며 칼을 빼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허공만을 휘두를 뿐이었고 안개 속에서는 어제 민호가 보았던 그 기괴한 형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서 창살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어버렸고 흑사 일행이 공포에 질려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귀신의 그림자는
점점 더 흑사 일행을 좁혀왔고 그들의 비명은 마을의 안개 속으로 흩어져 사라져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가린 채 방 안에서 침묵을 지키며 이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느꼈고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놓인 하얀 천 조각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였으나 곧 자신의 눈을 가릴 결심을 굳히며 깊은 심호흡을 내뱉었고 마을의 진정한 비밀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흑사가 이끄는 무리 중 하나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이튿날 아침, 청림리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간밤에 결심한 대로 하얀 천을 들어 자신의 두 눈을 가렸는데 막상 눈을 가리고 나니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불길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손끝을 떨며 벽을 더듬어 마당으로 나섰고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시각이라는 감각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흉흉해졌는데 동료를 잃고 돕기만 남은 흑사는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판 함정이라며 길길이 날뛰며 가옥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눈을 가린 이유가 귀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라 확신하고는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붙잡아 눈가리개를 강제로 벗기려 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민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흑사의 거친 고함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지만 신기하게도 눈을 감고 나니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들이 예민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흑사의 횡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를 지켰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불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리웃들의 낮은 속삭임은 귀신이 흑사의 탐욕을 타고 마을 앞마당까지 들어왔다는 흉측한 소문으로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낮에도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며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민호는 옆집 할머니가 눈먼 자들의 평화가 저 어리석은 자 때문에 깨지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한탄하는 것을 듣고 마을의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지만 안개는 거치지 않았고 흑사의 무리는 급기야 마을의 신성한 장소인 당산나무 근처까지 다가가 그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이라며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강 노인이 흑사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강 노인의 주변에서는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흑사는 노인의 위험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칼을 뽑아들며 노인을 위협하며 당장 그물의 위치를 대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강 노인은 흑사의 칼끝이 목전까지 다가왔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직 허공을 향해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보는 눈은 결코 감기지 않는 법이라네 라는 짧고도 묵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단순히 물리적인 눈을 감는 것이
마음속의 탐욕과 공포를 걷어내는 것이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흑사는 노인의 말을 비웃으며 노인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지만 그 순간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흑사의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민호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근처의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안개는 이제 단순히 하얀색이 아니라 핏빛이 섞인 붉은 빛으로 변해가는 듯한 기묘한 열기를 내모거든. 마을 곳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인 기괴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눈을 감고 있던 민호의 귓가에는 마을 사람들의 낮은 기도 소리와 흑사 무리의 공포 섞인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경하고도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흑사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환영들의 겁을 집어먹고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러댔으나 그가 칼을 휘두를수록 안개 속의 괴물들은 더욱 숫자가 늘어나며 그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린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악의 기운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강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애썼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날카롭 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을 사람들이 왜 눈을 가리고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는데 귀신은 보는 자의 공포를 먹고 자라기에 보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는 그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흑사의 탐욕은 귀신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고 마을은 이제 흑사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흑사가 있는 쪽을 향해 당신이 보는 것은 가짜이니 당장 그 눈을 감으시오라고 외쳤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흑사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흑사는 오히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고 민호는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뒷걸음질 치다 우물가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영희가 나타나 민호의 손을 잡아 끌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민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민호에게 흑사가 지금 당산나무의 뿌리를 건드리려 하고 있으며 만약 그 뿌리가 상한다면 마을을 지켜주던 결계가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다급하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마을의 운명이 자신과 흑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달려있음을 직감했고 공포를 억누르며 흑사가 더 이상 마을의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흑사의 난동을 막기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평소 익힌 감각을 이용해 흑사의 위치를 포위하듯 에워싸며 압박해 나갔습니다. 흑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자신을 둘러싸자 더욱 당황하며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치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흑사의 공격을 피해 나갔지요. 민호는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으나 공기의 흐름과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수백 년간 청림리를 지켜온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흑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 안에서 화약을 꺼내 불을 붙이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위험한 냄새를 맡고 일제히 뒤로 물러나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만약 화약이 터진다면 당산나무는 물론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에 민호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뚫고 흑사에게 달려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흑사의 거친 숨소리와 화약 타는 냄새가 나는 방향을 향해 온몸을 던졌고 흑사는 갑작스러운 민호의 공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화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일년에 화약은 다행히 물웅덩이에 떨어져 불이 꺼졌고 흑사는 민호의 밑에 깔린 채 바둥거렸으나 민호는 죽을 힘을 다해 그를 억눌렀으며 마을 장정들이 달려와 흑사를 포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안개 속에서 일렁이던 붉은 기운도 조금씩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강 노인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저 사내의 마음속에 똥리를 틀고 있다. 고 경고하며 모두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을 가린 천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흑사가 붙잡힌 후에도 마을의 공포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 흑사의 부하들이 마을 곳곳으로 흩어져 숨어들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언제 다시 마을을 공격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흑사를 마을 광장의 큰 기둥에 묶어두고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교대로 감시하기로 했으며 민호는 그 감시의 중심에 서서 흑사의 독설과 저주를 묵묵히 받아했습니다. 흑사는 묶인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보물을 내놓으라며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고 그의 목소리는 안개를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 마치 잠자던 귀신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주문처럼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되자 안개는 어제보다 더욱 짙게 깔려 이제는 눈앞에 손을 갖다 대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을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민호는 눈가리개 덕분에 오히려 그 시각적인 차단이 주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직 마음의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려 애썼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심장 그리고 흑사의 비뚤어진 탐욕의 기운이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것이 강 노인이 말했던 진실을 보는 눈의 시작임을 깨달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더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마을 어귀에서 다시금 정체 모를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흑사의 부하들이 주인을 구출하기 위해 몰래 접근하는 소리였으나 이미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침입을 진작에 알아채고 매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눈을 가린 마을 장정들은 안개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침입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고 흑사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착각에 빠져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이 승리가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의 대결이었음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경외심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광장에는 패배감에 젖은 흑사만이 남겨졌고 그는 이제 자신이 결코 이 마을의 비밀을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달은 듯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흑사 앞에 다가가 그의 눈가리개를 잠시 풀어주며 그대가 보고자 했던 것은 오직 황금이었으나 정작 그대가 보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일그러진 영혼이었네 라고 일침을 가하며 그를 마을 밖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흑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장정들에 의해 마을 경계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흘린 탐욕의 찌꺼기들만이 안개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흑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눈가리개를 풀지 않고 당산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마을의 모든 풍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각도,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발걸음 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어우러져 민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청림리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고 외지에서의 고달팠던 기억들이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나씩 정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만은 않았는데 흑사가 불러들인 귀신의 기운이 여전히 마을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약속이 마을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민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란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곳에서 너는 앞으로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고 무거운 책임을 맡겼습니다. 민호는 노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눈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날이 오더라도 결코 오늘 배운 마음의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흑사가 지나간 자리를 정화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고 향을 피우며 마을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민호도 그 일손을 도우며 마을의 구석구석을 자신의 손길로 어루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화하며 함께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민호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공동체의 온기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포근한 소미불처럼 느껴졌고 민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청림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정갈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귀신의 흐느낌이 아닌 산의 숨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 가리개를 풀고 눈을 떴지만 강하는 여전히 캄캄했고 오직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으나 민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못다한 수리를 마무리하고 강 노인에게 마을의 옛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림리의 밤은 깊어만 갔고 마을을 감싸던 안개는 더욱 견고해져 외부의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마을을 수호하고 있었으며 민호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와야 할 곳에 제대로 돌아왔음을 확신하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숭고한 침묵은 청림리의 역사가 되어 대대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 채
평온한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흑사가 쫓겨난 뒤에도 청림리에는 정적 대신 무거운 함기가 감돌기 시작했으며 안개는 예전보다 더욱 짙어져 이제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호는 아침 일찍 우물가에 나갔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옆으로 붉은 눈동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이라 환상처럼 느껴졌지만 가슴을 저미는 서늘한 공포는 분명 실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흑사가 남기고 간 탐욕의 찌꺼기가 안개 속의 악귀를 완전히 깨웠다며 서로의 안색을 살폈으나 여전히 눈가리개를 풀지 않은 채 침묵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민호는 눈가리개를 하고 지내면서도 문득 천 너머로 무언가 붉은 빛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빛의 잔상이 아니라 자신을 노려보는 악귀의 시선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을의 평화가 저절로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그 비극적인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뒷산의 사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개는 그의 발걸음을 방해하듯 발목을 무겁게 휘감았고 산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는 민호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오직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버려진 사당이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음산하게 변해 있었으며 부적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벽면에서 파르르 떨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수백 년 전 마을의 조상들이 남긴 기록이 담긴 바스러질 듯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마을의 시조들이 왜 눈을 감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을 읽어 내려갔고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앞에 한동안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림리는 원래 황금이 쏟아지는 축복받은 땅이었으나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이 지맥을 뒤흔들어 결국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안개 귀신을 불러들이고 말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눈을 통해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욕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현실로 끄집어내어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드는 끔찍한 저주를 내렸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시력을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지요. 민호는 조상들의 숭고하면서도 비극적인 결단에 눈물을 흘렸으며 지금 마을에 닥친 위기가 바로 그 흑사의 탐욕 때문에 다시 재발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당을 내려오는 길에 민호는 안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기이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죽은 부모님의 목소리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리운 친구의 목소리처럼 들려 민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민호의 시각이 차단되자 이제 청각을 이용해 그의 마음속 빈틈을 파고들려는 수작이었으나 민호는 이것은 모두 허상이다.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이 속을 리 없다고 소리치며 귀를 막고 거칠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각 노인을 찾아가 자신이 사당에서 본 기록과 안개 속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이제는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노인은 민호의 말을 묵묵히 듣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네가 그 진실의 문을 열었구나. 하지만 악귀는 이미 우리 마을 사람 중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고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마을에서는 기이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눈가리개를 한 채로도 허공을 향해 무언가 움켜쥐려 하거나 혼잣말로
금은보화를 외치며 광기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모습에서 흑사가 가졌던 그 더러운 욕망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악귀가 이미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인 결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조차 핏빛으로 변해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징조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통곡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잠조차 이루지 못한 채 극심한 피로와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민호에게 다가와 우리 마을이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조상님들이 지켜온 이 평화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리 손을 꼭 잡으며 진실이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 고 다듬어 주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악귀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마을의 징을 크게 울려 사람들을 당산나무 아래 광장으로 불러 모았는데 눈을 가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수심과 공포가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는 광장 중앙의 높은 돌단 위에 올라가 자신이 사당에서 발견한 마을의 유래와 악귀의 정체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너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눈가리개를 확 벗어 던졌는데 그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고 마치 불타는 숫덩이처럼 붉게 빛나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희들이 숨겨둔 금괴를 내놓아라. 이 가난한 마을에 내가 왜 왔겠느냐 며 괴성을 질렀는데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며칠 전 쫓겨났던 흑사의 것과 똑같아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가 흑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희생양임을 알아챘고 악귀가 사람의 시력을 통해 그 영혼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절대 눈가리개를 벗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악귀실 사내는 민호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민호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정화된 소금과 팥을 사내의 얼굴을 향해 뿌리며 악귀의 기운을 잠시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민호의 지시에 따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리만을 감지하여 사내를 에워쌌고 서로의 어깨를 맞대어 단단한 인간의 벽을 만들어 악귀의 발악을 막아내었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치며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감아야만 했던 이유이며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증거다. 라고 일갈하여 마을 사람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마치 분노한 듯 마을 전체를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덮쳐왔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의 숨결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극한의 공포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안개 속에서 수천 개의 붉은 눈동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들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공포를 먹으며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악귀의 근원인 안개의 핵을 찾아 그것을 정화해야만 이 비극이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마음속 가장 선한 기억만을 떠올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민호의 말에 따라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이를테면 아이의 탄생이나 풍성했던 수학의 기쁨 등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을 덮쳤던 검은 기운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귀는 마을 사람들의 긍정적인 기운에 고통스러워하며 괴성을 질렀고, 붉게 빛나던 안개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이 기세를 몰아 사당에 있던 정화의 비법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마을 중앙을 수호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안개의 중심부에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섞여 있는 끔찍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민호는 눈가리개 사이로 스며드는 그 압도적인 공포를 억누르며 단단히 발을 땅에 딛고 서서 조상들이 남긴 정화의 문구를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껍데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알맹이니 세상의 탐욕을 씻어내고 맑은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라 라는 외침이 마을 광장에 메아리치자 악귀는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외침에 화답하듯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기도를 올렸고, 그들의 순수한 의지는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마을 하늘을 뒤덮은 붉은 안개를 꿰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안개 괴물은 그 빛에 닿자마자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 곳곳을 괴롭히던 기이한 소리들과 악취들도 순식간에 정화되어 상쾌한 숲의 향기로 변해갔습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악기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마침내 마을에는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눈가리개를 한 채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노인은 민호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하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영영 저 악귀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극찬하며 민호를 마을 영웅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겸손해했고, 이제야말로 마을의 비밀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산등성이 너머에는 옅은 음모가 남아있어 이 마을이 평범한 곳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시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이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장을 정리하며 이제 다시는 탐욕이 마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감시하고 독려하자는 결의를 다졌고, 청림리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서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눈을 감고도 서로의 존재를 명확히 느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영희와 함께 우물가에서 맑아진 물을 길어 올리며 어제 보았던 그 핏빛 물의 환상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희는 민호에게 민호, 오라버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이 마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부터는 매년 한 번씩 정화의 의식을 치러 마음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마을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과정에서 마을의 역사와 지혜를 기록하는 기록관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자신이 사당에서 보았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개는 이제 청림리를 숨기는 장막이 아니라 마을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보호하는 부드러운 장막으로 변모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호는 그날 오후 흑사가 남긴 흔적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고, 자신 또한 도회지에서 가졌던 부질없는 욕심들을 안개 속에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 청림리의 청년으로서 마을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며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고, 그의 눈가리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마을의 명예로운 훈장처럼 그의 얼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다시금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안개를 타고 멀리 산 너머까지 울려 퍼지며 청림리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의 기운을 느끼며 마음의 평온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대지의 박동과 바람의 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 감동에 진저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마을 사람들이 왜 눈을 감고도 그토록 행복할 수 있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신 또한 그 행복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청림리의 비밀은 이제 민호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그는 이 마을의 영원한 파수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노라.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무언의 약속을 건네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이 지나가고 청림리의 새벽이 찾아왔지만, 마을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긴장감이 안개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당산나무 아래에 서서 눈가리개를 한 채로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모두의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켰지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민호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히며 지금 이 순간이 마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고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악귀의 실체 난동을 부렸던 사내는 포박된 상태로 광장 중앙에 꿇어앉아 있었는데, 그가 내뱉는 신음은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괴하고 낮게 깔려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우리 내면의 탐욕이 불러온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외쳤지요. 사람들은 민호의 외침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눈을 가린 하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공포와 불신이 마을 광장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이리저리 흩어지며 기묘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민호의 곁에 섰는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불안에 떨던 사람들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으며 노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허공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리며
이 땅의 안개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품이었으나 외지인의 탐욕에 동조한 우리 중 누군가의 마음이 결국 저 악귀를 마을 앞마당까지 불러들였다. 고 엄중하게 꾸짖었지요. 그 말에 광장에 모인 몇몇 사람들은 뜨끔한 듯 고개를 숙였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죄책감이 들통날까봐 서로의 손을 더욱 꼭 맞잡으며 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일원이었으나 몰래 흑사에게 길을 안내하고 보물을 탐냈던 김서방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나는 그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지 마을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던 의도는 없었소라며 바닥에 엎드려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고백이 터져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늘 함께 농사를 짓고 밥을 나누던 이웃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광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요. 민호는 그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며 잘못을 비는 자를 탓하기보다 이제라도 그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사당에서 가져온 맑은 정화수를 마을 광장에 네 귀퉁이에 뿌리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화의 의식을 시작했는데 물방울이 땅에 닿을 때마다 안개 속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마음의 눈으로 악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문구를 반복해서 읊으라고 지시했지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겹쳐지며 거대한 울림이 되어 광장을 가득 채우자 포박된 사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기운이 조금씩 힘을 잃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마을 사람들의 귀에 환청을 불어넣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려 했으나 이미 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복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곁에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는 마을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재울 때 부르던 자장가처럼 포근하고 따뜻하여 광장에 가득했다듯 살기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었지요. 그 선율이 안개를 타고 퍼져나가자 기괴하게 뒤틀려 있던 마을의 풍경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공포 대신 깊은 평온함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악귀의 본체라 할 수 있는 검은 안개 덩어리가 사내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허공으로 솟구쳤을 때 강노인은 품 안에서 오래된 거울 하나를 꺼내 그 빛을 악귀를 향해 반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을 가린 노인의 손에 들린 거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에 닿은 악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조각나 마을 너머를 넘어 골짜기 아래로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누군가의 안도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김서방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마을을 떠나 속죄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고 마을 사람들은 비록 그를 용서하기는 힘들었지만 더 이상의 화를 막기 위해 그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흑사의 흔적과 탐욕이 서려 있던 물건들은 모두 당산나무 아래에서 불태워졌으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한결 가볍고 맑게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타오르는 불꽃의 온기를 느끼며
이제야말로 청림리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음을 확신했고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긴장을 풀기 위해 다 함께 마을 우물가로 모여들었는데 핏빛으로 변했던 우물물은 다시금 거울처럼 맑은 빛을 띠며 시원한 생명수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바가지로 물을 길어 올려 마을 곳곳에 뿌리며 애군을 쫓아냈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마을에 다시 찾아온 생기를 온몸으로 만끽했지요. 민호도 사람들과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서진 담장을 고치고 흩어진 곡식들을 정리하며 파괴되었던 일상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정성을 다하며 마음속의 열기를 서서히 식혀나갔습니다. 설미치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마을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고생한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하나 된 공동체를 축하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향기가 안개를 헤치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서로 멋쩍게 웃음을 터뜨리며 마을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가마솥 옆에서 장작을 패며 영희가 건네주는 시원한 시쾌한 사발을 들이켰고 그 달콤하고 시원한 맛에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당산나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가 겪었던 공포와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들을 말로써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고백했고 또 어떤 이는 민호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따뜻한 말로 어루만져 주었지요. 강노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우리가 눈을 감은 것은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보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말자고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분해지며 평온을 되찾았고 흑사가 남기고 간 소란의 흔적들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하나씩 지워져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갈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옛집 마당에 앉아 창살을 타고 내려오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며 비록 눈은 가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으며 청림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일 때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제까지의 불길했던 어둠과는 달리 오늘의 어둠은 부드럽고 포근하여 모두를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정돈하고 누워 천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마을을 축복하는 화음처럼 들려와 자꾸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마을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자신의 수고를 스스로 다독이며 내일 아침이면 더욱 맑은 안개 속에서 깨어날 마을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서서히 깊은 휴식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청림리의 그 어느 집에서도 불안의 빛은 보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이불 삼아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악기의 은신처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신비로운 커튼처럼 부드럽게 대지를 덮어주고 있었지요. 민호는 꿈속에서 맑은 냇가가 흐르는 청림리의 옛 모습을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다가올 미래의 약속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잉여로 한참을 잠들어 있던 민호는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눈을 떴으나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 없이 그저 자연의 섭리임을 느끼며 다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위엄으로 여전히 마을 한복판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 마을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림리의 비밀은 이제 두려운 금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결속을 가져주는 숭고한 약속이 되었으며 그 약속은 짙은 안개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픈 답이다. 가빨 하기지. 스마우리 바서만이 봄의 기야는 마을 사람들이 그만큼 안심하고 포스았다는 증거였기에 민호는 마당 위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제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눈을 가린 찬 너머로도 서로의 행복한 표정이 느껴질 만큼 마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민호는 이제 마을의 기록관으로서 어제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지 고민하며 탐욕이 물러간 자리에 피어난 이 소중한 평화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붓을 들어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개들도 이제는 경계의 짖음 대신 평화로운 꼬리치기로 방문객을 맞이했고 숲속의 산새들도 청림리의 정화된 공기를 반기는 듯 더욱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마을의 아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강노인과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앞으로 마을의 안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노인의 지혜로운 조언들은 민호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탐욕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이곳 청림리만큼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눈을 감은 사람들의 숭고한 의지 덕분에 영원한 낙원으로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도 저 물처럼 언제나 맑고 투명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운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삶을 가꾸어 나갔으며 그 소박하고도 진실한 모습은 안개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청림리의 안개는 오늘도 변함없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마음의 빛이 가득 차올라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민호는 영희의 집에서 보내온 따뜻한 감자떡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이제 시끄러운 다툼 소리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갔으며 이는 악귀를 몰아낸 후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민호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찾아 나섰고 청림리의 하루는 그렇게 느리고도
아름답게 흘러가며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 사랑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흑사가 팠던 구덩이들을 모두 메우고 그 위에 예쁜 야생화 씨앗을 뿌리며 상처 입은 대지를 위로해 주었는데 이 작업은 마을의 신성함을 회복하는 마지막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민호는 흙을 덮으며 이 땅이 다시는 탐욕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했고 꽃이 피어날 내년 봄에는 마을이 더욱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며 정성껏 땅을 다졌습니다. 이제 청림리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도 두려워해야 할 악귀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선한 마음들만이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와 같았던 정화의 시간이 지나고 청림리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한 기운을 머금은 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눈가리개를 한 채로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실려온 흙매음과 풀잎의 향기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인사처럼 반갑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문, 어제까지의 날카로운 비명과는 달리 청아하고 맑았으며 마을 전체를 감싸는 안개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장막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미불처럼 대지를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마당을 쓸고 우물을 긋는 소리를 내며 활기찬 아침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는 이제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옆집 할머니가 장독대를 닦는 소리와 건너편 집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어둠은 이제 극복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수용한 안식처였으며 민호는 그 안식처 안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도해지에서 쫓던 그 어떤 화려한 빛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높이 떴는지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기가 따스하게 느껴질 무렵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민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민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일어나 노인을 맞이했고 강 노인은 민호의 어깨를 기특하다는 듯 툭툭 두드리며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네 마음속에도 청림리의 맑은 안개가 자리를 잡은 것 같구나라고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민호는 노인의 손을 마주잡으며 이곳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눈으로 보는 허상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화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일손을 돕고 모자란 것을 나누는 배려가 마을 구석구석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남학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갓 수확한 나물과 향긋한 된장을 끓여내었는데 그 고소한 냄새는 안개를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었지요. 민호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당산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아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긴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진정한 생명의 활기와 이웃의 정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 노인은 민호에게 마을의 오랜 역사와 조상들이 남긴 지혜를 본격적으로 전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귀중한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 때로는 외롭고 고된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셨지요. 민호는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이 마을의 기록관으로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민호에게 산 아래 맑은 개울가로 마시를 가자고 청했고 두 사람은 눈가리개를 한 채로도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신비로운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량했으며 바위 틈을 지나는 바람, 소리는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처럼 민호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지요. 영희는 민호의 소매를 잡고 저기 좀 들어보세요. 물고기들이 돌틈에서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라고 속삭였고 민호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맑은 물속 풍경을 찬란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개울가 근처의 바위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자연의 숨소리를 함께 나누었으며 그 침묵은 그 어떤 유창한 대화보다도 더 깊은 공감과 평화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도해지에서 항상 무언가를 보려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며 이제는 이렇게 눈을 감고도 온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된 자신의 변화가 대견하게 느껴졌지요. 안개는 여전히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고 민호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랄 만큼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며 청림리의 사계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마을 아이들이 눈가리개를 한 채로도 술래잡기를 하며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소리로 확인하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청림리의 미래가 여전히 밝고 건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외지인들이 보기에 불편해 보일지 모르는 이 전통을 오히려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친구의 목소리와 숨결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이미 몸소 배우고 있었지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마을의 숭고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걸음을 더욱 든든히 옮겼습니다. 해질녘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웠을 것이 분명했지만 민호에게는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 서서히 가라앉는 대지의 온도와 귀가를 서두르는 생명들의 바스락거림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는 고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을 따뜻한 저녁 식탁으로 초대하는 신호였고 민호 또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마주하며 오늘 하루 자신이 얻은 깨달음들을 소중히 갈무리했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흑사가 남긴 탐욕의 그림자나 안개 속 악귀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내일 찾아올 새로운 평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림리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에 잠겼지만 이 침묵은 결코 죽어있는 정적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음 날의 생명을 준비하며 내뱉는 깊은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민호는 등잔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자리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부드러운 안개의 흐름 소리를 감상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돼지가 부르는 나지막한 요람가처럼 들려와 육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었지요. 그는 오늘 하루 만났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강 노인의 깊은 가르침, 그리고 영희의
맑은 웃음소리를 차례로 떠올리며 가슴속 가득 차오르는 충만함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고귀한 의식이 되었으며 청림리의 안개는 그 소통을 돕는 가장 성스러운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사람들이 왜 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마을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왜 그 희생이 결코 불행이 아닌 숭고한 선택이었는지를 온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지요. 탐욕에 눈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낙원의 비밀은 이제 민호의 핏줄 속에 흐르는 역사이자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는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잠든 마을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으며 그 거대한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마을의 낮은 지붕들을 하나씩 덮어가며 혹여나 남아있을지 모를 부정함들을 맑게 씻어내었고 청림리의 모든 생명은 그 신성한 보호 아래 아무런 근심 없이 깊은 휴식의 단계로 접어들었지요. 민호는 자신의 호흡을 안개의 흐름에 맞추며 서서히 의식의 너머로 침잠에 들어갔고 그가 마주한 꿈속의 풍경은 현실보다 더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림리의 밤은 그렇게 느리고도 깊게 흘러갔으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슬픔 대신 진실을 마주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거룩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흑사와 같은 탐욕스러운 방문객이 다시는 이곳을 찾지 못하도록 안개는 더욱 견고한 장막을 쳤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선한 영혼들에게는 언제든 그 품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넉넉한 곳이 바로 이 청림리였지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 모두의 이름을 한 명씩 떠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비는 묵직한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안개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을 전체를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에 민호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을 갈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시만의 빛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림리 흙이 되고 바람이 되어 이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써내려갈 것이며 먼 훗날 누군가 이 마을을 찾는다면 그에게도 눈먼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용히 일러줄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민호의 머리맡으로 안개의 파편들이 나비처럼 내려앉아 축복의 가루를 뿌려주었고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고요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청림리의 전설은 안개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여질 것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는 숭고한 침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침묵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서로의 마음을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 이 작은 마을을 영원한 신비 속에 머물게 하겠지요. 민호는 이제 안심하고 깊은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며 내일 아침 다시 눈을 감았을 때 마주하게 될 그 맑은 안개의 풍경을 기대하며 마지막 의식의 끈을 부드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과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청림리의 평화만이 가득 차올랐고 마을 사람들의 고른 숨소리는 대지의 맥박과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귀신이 사는 두려운 골짜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선한 의지가 만들어낸 지상의 마지막 낙원이자 영혼의 쉼터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민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안개 속에 스며들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무형의 빛이 되어 모든 이들의 꿈속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청림리의 안개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보석보다 귀한 마음들을 지키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눈이 밝은 자들로서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청림리의 그 맑은 안개가 내려앉아 복잡했던 생각들을 씻어내고 평온한 휴식을 선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마을의 당산나무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도 이제 안심하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림리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지킨 평화의 향기는 당신의 꿈결 속에 영원히 남아 은은하게 빛날 것입니다. 부드러운 안개의 손길이 당신의 눈꺼풀을 어루만지고 고요한 밤의 소리들이 당신을 깊은 잠의 바다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걱정은 모두 안개 속에 묻어두고 청림리 사람들이 누렸던 그 숭고한 평온함 속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안개는 내일 아침 당신이 깰 때까지 든든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이며 당신의 꿈속에는 맑은 시냇물, 소리와 함께 청림리의 찬란한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청림리의 안개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약속하며 조용히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